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요. 스님이세요. 주지스님. 코이케 르노스케 주지스님이신데요. 이분이 생각 버리기 연습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일본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버리기 연습도 참 좋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좀 다른 책 소개할 때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은 소개 안 하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화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의 구조들을 좀 알면 좀 더 화를 조절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좋아서 내 스스로가 좋아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화를 내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불쾌감만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화를 내므로 인해서 막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기운 없다가도 뭐 화나는 일 생기거나 열받는 일 있으면 우씨 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이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안 좋은 에너지라는 거죠. 내 안에서 안 좋은 에너지가 쌓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결코 나한테 좋은 일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습관처럼 그런 화내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온함과 만족감보다 그런 불안과 분노 있죠.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그 내 마음속에 강한 자극을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버릇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서도 보면 화나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아예 습관적으로 그냥 입버릇처럼 일상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활인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아예 묻혀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버릇이 된 거예요. 그 분노 그러한 것들이 몸에 버릇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 언어처럼 나오는 거예요. 짜증 섞인 그런 말투나 그런 화나는 말투 그런 말투들이 그냥 일상 용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온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욕망과 분노, 혼란 그러한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내지 않으려는 그런 결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 화내는 것도 있지만 내 속으로 화내는 거 있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막 열받아가고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화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내는 것도 안 되지만 내 속에서 화를 내는 그런 마음속으로 화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욕망이 우리한테 주는 스트레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욕망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욕망이 생길 때 몸과 마음은 고통을 느낀다. 욕망이 생길 때 어떠한 욕망을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에 넣었으면 잠깐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불쾌감, 괴로움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는, 안 좋은 에너지가 되는 그런 에너지를 쌓아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괴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욕망의 불쾌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욕망이 해로운 것이다. 갖고 있지 않다는 불쾌감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마음의 불쾌감으로 물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불쾌 물질이 생겨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난폭하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갖고 싶고 욕심내고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품이 없는 인격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럼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게 반복하다 보면 이 마음속 안에 화들로 가득 꽉 차게 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툭 건드렸는데 거기서 화를 분출하게 되고 좀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게 되고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예민하게 그런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먹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막 화가 쌓이면 뭐 시원한 뭐가 먹고 싶고 속 시원한 뭐가 먹고 싶고 아니면 칼로리 높은 게 막 땡기고 막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들고 많이 일하고 지치면 당 떨어졌다고 하죠. 당을 축적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 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칼로리 높은 거, 뭐 피자나 치킨 같은 거 그런 것을 막 먹게 되는 땡기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참 막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로 푸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와서 막 매운 거를 자극적인 걸 먹고 하다 보면 내 몸에도 안 좋고 일단은 내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또 먹고 나서 당장은 그 먹는 동안은 그런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다시 어차피 또 생겨난다는 거죠.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먹고 그러다 보면 막 이것저것 먹다 보면 또 지출하는 돈도 그렇고 집에서 먹으면 또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치우는 일도 그렇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TV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안 좋냐면 TV를 보면서 먹다 보면 잡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TV 속에 나오는 것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많이 먹고 하고 있는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TV 보면서 음식 먹는 거 하지 말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TV 보면서 먹다 보면 내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식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화면을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집중하고 잡념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잡념으로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내가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열심히 씹는 행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맛을 음미하면서 씹는 행동에 집중하고 다시 들어서 먹고, 그러한 행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식욕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비판의 정체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의견이나 자기 주장에 매달리고 집착하려는 것, 그러한 것이 번뇌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것이 옳다고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장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해 주기를,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생각을 바꿔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막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옳다 그르다로 판가름하는 그런 말의 습관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고쳐졌는데, 거의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뭐 나와 생각이 다른 건데 그것을 걔는 나랑 생각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틀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의식의 습관처럼 그냥 틀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다 틀리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의 표현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말의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틀리다는 말을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나랑 달라, 걔랑 나랑 식성이 달라, 뭐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면 되고, 다르다는 말은 쓸 일이 많은데 틀리다라는 말은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인지하고 써버릇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 자신이 틀리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무의식 중에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애를 먹었어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무언가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당연히 상대방은 그런 느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상대 역시 자기 나름의 의견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의견에 집착한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때로는 충돌로 이어진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충분히 다른 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맞아.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면 들수록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떠나서 본질의 이야기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내 의견을, 내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만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나중에는 마음이 안 좋아서 상해서 갈 때도 있고 좀 어색하게 불편하게 그 자리를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서로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경우 더 많은 것 같아요.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서로가 나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벽이 세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벽처럼 느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느낀 것을 공유하고 싶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충동의 내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상대를 물들이려는 점령 욕구이다. 또 하나는 누군가 나의 고독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외로움이다. 네. 어떤 것을 뭐 보고 느끼고 하잖아요. 뭐 영화를 봐서도 그림을 뭐 전시회를 가서도 그렇고 옷 구경하러 가서도 그렇고 그런 느낀 것을 공유하고 싶고 또 상대방이 나의 그런 취향을 이해해주고 그런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자꾸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내 생각을 이 사람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 있죠.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 사람은 깍두기를 따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설렁탕은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어야 돼. 그러면서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도 같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나와 공감해주고 나와 같이 느끼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런 공감함으로 인해서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 맞으면 괜찮은데 사람마다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라잖아.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외로워지죠.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어떠한 벽을 느껴요. 상대방한테.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의견을 늘어놓는 것을 50%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람과 통하게 되고 외로움도 50% 줄어들게 된다. 견해의 번뇌를 70% 줄이면 감옥에서 탈출하기 쉬워지고 외로움도 70%나 줄어든다. 네. 내가 그런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서로 공감해 주길 바라고 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같이 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으면, 그리고 또 같은 행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점령 욕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줬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자꾸 그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런 외로움이 싫어서 자꾸 강요를 하게 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이야기를, 내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꾸 자기 의견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하면 정말 싫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런 식성이 아니고,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닌데 자꾸 강요를 하고 자꾸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경계가 생긴다. 경계하게 되거든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감옥을 만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수 없도록 감옥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강요나 내 의견을 조금만 줄이면 상대방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줄이는 만큼 상대방이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견해 또한 나의 견해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옥의 울타리를 허물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외로워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내면에서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인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